주로 도심에 화려한 수식어가 붙던 강남에 생각지도 못한 수식어가 붙기 시작한 건 지난 8월 8일.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그것이 도시로 스며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들 막 유턴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숙소를 가야 되나? 우선 오면 될 것 같아. 뭐 차들은 다니니까 그렇게 침수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아니 여기 난리가 아니라니까. 여기 아니야, 어디인지 모르니까. 차들이 어느 정도 이동을 할 때였고 여기서부터 이 앞에 차들이 안 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차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미진 씨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탈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 앞으로. 시간 바꿔줘도 괜찮아. 우리가 나가는 게 중요해, 알았지? 미진 씨가 아이들과 대피하고 12분 뒤 차량은 완전히 침수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던 그날 밤, 수도권 지역에는 상당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에서는 일체대 강우량 382.5mm, 시간당 강우량 141.5mm로 기록되었습니다. 3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하늘에서 내린 비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움에 떨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비로만 이렇게 되지가 않지. 아무리 많이 와도. 맨홀에서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빗물로 가득 찬 강남에서 물을 쏟아내며 사람들의 발밑을 위협했던 맨홀에서 결국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맨홀에 빠진 것 같다. 사람이 이제 걷다가 없어진 걸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장비, 가용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최대한 이제 수색을 한 겁니다. 서초동의 한 맨홀에 두 사람이 빠져 실종되고 말았던 겁니다. 수색 작업에 투입된 인원만 80여 명.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4km 구간을 며칠간 수색한 끝에 마침내 애타게 찾던 40대 남성과 50대 여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조그만한 좀 희망을 가지고 이제 가족분들에게 이제 인계해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그러지 못해서 좀 너무 아쉬웠고.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평범하게 길 걷던 사람이 맨홀에 빠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걸까? 밑에부터 차오르던 빗물의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 버렸다는 맨홀 뚜껑. 빠졌던 맨홀. 강우량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특정 지역에서 나타난 강력한 역류 현상과 그 역류로 인해 비산된 맨홀 뚜껑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사고. 전문가들은 그날 밤 특정 지역에 집중된 역류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맨홀 뚜껑이 올라왔던, 역류가 일어났던 그 구간, 그러니까 그 라인은 문제가 있는 라인이다. 상류 쪽에 문제가 엄청나게 있었다는 겁니다. 300년 만에 내린 비, 천재지변이라는 말 속에 가려진 진짜 범인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시의 하수관 시스템을 설계할 때 도심이 침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 SWMM. 우리나라 지하의 배관망 구조, 건물 배치, 하수도 간의 거리 등이 모두 데이터화되어 있어 침수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하수관망을 설계할 때 도심이 침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우리는 이번 강남 침수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린 이 프로그램에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강수 정보를 입력해 강남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강남 일대의 강수 정보들을 입력하자 결과값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9시 20분경에는 우리가 여기 표시된 것처럼 진흥 아파트 사거리라든가 그리고 역삼 초등학교 부근 사거리 이런 데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침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급히 지능 아파트 사거리를 탈출했던 미진 씨의 블랙박스 영상과 시뮬레이션을 비교하자 놀랍게도 그녀가 겪은 침수 상황과 시간이 시뮬레이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침수 상황 시뮬레이션 외에도 맨홀 뚜껑이 열리는 현상까지 예상이 가능할까? 여기에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맨홀들은 열릴 수밖에 없는 맨홀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시뮬레이션 결과 물이 넘치는 맨홀들이 나타납니다. 폭우가 내렸던 당시 서초 소방서의 맨홀 뚜껑이 사라졌다며 신고된 지점들과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남매가 사고를 당했던 맨홀은 시뮬레이션상 뚜껑이 열렸을까? 침수가 일어나면 안 되고 맨홀은 열리지 않았을 구간인데 서초구청에서는 비 때문에 맨홀 뚜껑이 열렸다고 했지만 이번 폭우의 강수량과 실제 하수도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사고가 난 맨홀은 물이 역류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구간에 대해서 이제 맨홀이 열렸고 그 다음에는 침수가 일어났다라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수 관망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수 시스템은 배관망, 빗물 펌프장, 저류조로 구성되어 해당 지역의 배수를 책임지는 시설들을 말합니다. 시뮬레이션임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의 공식 관망 데이터에 포착되지 않는 압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시설들 중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 추가적인 수압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반복되고 있는 강남 침수. 고질적인 문제의 핵심엔 근본적으로 강남의 지형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양옆이 높고 가운데는 낮은 항아리 모양의 저지대에 위치한 강남역 사거리 일대에는 주변보다 10m 정도 낮아 과거부터 지형적으로는 썩 좋은 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강남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건 1960년대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강북에 집중되어 있던 인구 과밀화와 안보 문제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논과 밭이었던 강남은 급속도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으로 발전해온 강남의 겉모습과는 달리 지하의 배수 시스템은 쏟아져 내리는 비를 감당하는 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를 겪으면서 관계자들은 어떤 대책을 세웠던 걸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반포로 빼기 위해서 통과되면 전부 다 압력수로가 돼요. 이게 역삼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로고 이쪽 서초구청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이리 흘러서 내려오는 그런 형태. 두 물이 여기서 합치잖아요. 네네. 합치면서 이곳에서 물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맨홀은 고지대에서 내려온 물이 서로 충돌하여 물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수관에 연결된 것으로 이 일대 배수 시스템의 문제점을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이 기형적인 물싸움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빗물 펌프장을 만들고 관로를 추가 건설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겪고 있는 일본. 침수 피해를 대비하고자 도쿄는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약 1조 4,600억 원을 투입해 도쿄 지하의 대심도 터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심도 터널은 빗물을 저장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 지하에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구조물입니다. ここから今V2まで行きます。下43階、43メートル。ビルの高さでいうと大体14階建てぐらいですかね。 전체 길이 4.5km, 높이 12.5m의 간다천 환상 7호선 지하 조절지는 일본의 대심도 터널 중에서도 최대급의 시설이라고 합니다. 日本の中だと我々も先駆的な取り組みだと思いますし、あとは大阪でもやってるのはありますよね。地下河川ということでやってるのはありますよね。
でどうしても、都内とか用地獲得が難しいです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道路の下、公共用地の下を使うということで、用地買収の費用もかからないとかですね、そういうことも考えて。これできてからは周辺はもう浸水被害はほとんどなくなりました。そうですね、下流についてはなくなってますね。はい。でここで洪水をカットできるようになったんで、下流に影響しないと。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대심도 터널을 모델 삼아 만든 시설이 있습니다. 양천구 신월동의 지하조류 시설, 이른바 신월 대심도 빗물 터널입니다. 7년간의 공사 끝에 완성된 신월 대심도 빗물 터널은 2020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빗물을 가득 머금고 있어 거대한 터널까지 직접 볼 수 없었지만 빗물 저류 시설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8월 8일, 8월 9일 그 중부 지방에 침수 지역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22만 4,900톤, 총 저류량의 약 70.14%를 저류해 갔고요. 저희 양천구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는 데 혁혁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폭우에서 강서구와 양천구는 강남과 서초구에 비해 훨씬 피해 규모가 적었습니다.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 직후 서울시는 강남역과 광화문, 신월 등 상습 침수 지역 7곳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1년 후 대심도 터널이 만들어진 것은 양천구 신월동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또다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강남에는 왜 계획대로 대심도 터널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걸까? 전문가 수기, 논의 과정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그때 이제 제가 기록을 이제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비용 낭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제 일부 전문가 의견이 이렇게 반영돼서 저희가 초대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침수 사태로 인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 대심도 터널 설치 계획. 대심도 터널이 과연 강남 침수 대책의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위에서 물이 잘 앞으로 대심도 터널 만들면 거기까지 물이 잘 흘러줘야 대심도 터널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물이 안 오면 역할을 못 하잖아요. 들어가 보면은 밑에 하수 관로가 적은 거는 30cm 관로가 있어요. 너무 적어요. 40cm 관로도 있습니다. 적어도 60cm 짜리를 도로 밑에, 도로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있죠. 보도 사이에 설치해서 뭐 강남만 할 때 한 4조, 5조 정도 드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그게 뭐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계획해야 되고 어느 라인으로 들어갈 건지 이게 다 정리가 돼야 되고 강남역보다 더 낮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고 그러니까 아마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상습적인 침수 피해는 비단 강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관악구 신림동 역시 폭우가 내리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 이번에도 역시나 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원룸 지층은 지하는 다 침수돼요. 침수가 되긴 해서 여기 이 동네가 이쪽 라인. 근데 요번에는 지하가 아니라 시유 1층 있죠. 1층도 침수가 된 거야. 그 저희 편의점에서. 무엇보다 신림동의 이번 침수 피해가 더욱 가슴 아팠던 건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8월 8일 이 집에 살고 있던 40대 여성과 그의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10대 딸은 갑작스럽게 불어난 빗물에 집 밖으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고 이들은 몇 시간 뒤 경찰과 소방관에 의해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사람이 죽고 나니까 침수지역으로 이제 저기를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 전에 침수지역 아니었어요? 아 그렇게 안 됐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안 됐었어요. 지금 처음 난 거예요. 사람이 죽으니까 난 거지. 그것도 여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집 안에서 너무도 갑작스럽게 비극을 맞이한 세 가족. 반지하를 가득 채운 빗물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지만 집 안에는 여전히 세 가족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 해당 주택으로는 침수 기록은 따로 없다고요. 아, 침수 기록이 없다는 거는 그 침수를 한 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침수가 된 적이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침수가 된 적이 없었다고 돼 있고요. 아, 네네. 네네. 그 조사적으로 여기가 이제 침수 구역이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었어요.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치수 대책을 마련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걸까? 내심도 터널이 치수 대책의 전부는 아니라던 일본. 그들은 과거 침수 피해를 교훈 삼아 피해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자료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든 자료를 활용해 집을 사거나 임대할 때도 침수 피해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当然家を買う時とか借りる時っていうのは当然不動産の仲介業者がつくので、その仲介業者が調べた上でお客様にお伝えするということがこれは義務になってますので、要するに雨水が多すぎるとよくね土管がこうなってるとか、それから川が氾濫するとかそういうのもありますし、だからそういう危険性があるところの当然私はプロは分かりませんのでこういう地図で調べると、でご説明す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ね。これいつ頃から始まったんですかね、こういうふうに説明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もう2年前ぐらいに義務化されまして。 일본 역시 처음부터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 쉽지 않았지만 각종 재난을 겪으며 차츰 방제 체계를 발전시켜온 것이라고 합니다. 家の中の床下浸水と床上浸水というものを全部記録に残すようにしてるんです。借りる側がそういうところを借りないような形にしてほしいんです。要は借りないような形にすればね、その価値が落ちていくわけなんで賃料も下がっていくと。いやそれは困るから、じゃあ家主がきちんと防水対策やってますよ、だからお客さん来てくださいっていう形にしていくべき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 택지 건물 거래업법에 정해져 있는 침수 피해 사실 고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주인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수막을 설치하는 등 개인 대비를 철저히 하고 동시에 집 인근의 공공저류조와 빗물 펌프장 같은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도 반감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의 대심도 빗물 터널을 표본으로 삼았던 것처럼 일본의 치수 대책에서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부분들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내년 여름에 장마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내린 엄청난 양의 폭우가 처음이자 끝이 아닐까라고 경고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 서울 수도권의 그 집중호우는 비가 내릴 수 있는 한계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수치보다 훨씬 더 큰 양이다. 대기 중에 이제 어떤 물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은 물통 사이즈가 7%씩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이제 좀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뭐 한 30이나 40%까지 더욱더 많은 비가 올 것을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폭우로 거센 질타와 비난을 받은 서울시는 뒤늦게 침수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체형 그리고 덮개형, 사다리 등형의 맨홀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근데 이런 설치를 하기 전에 안전성, 내구성, 그리고 이제 경제성 등을 이렇게 검증을 하고 안전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맨홀 설치 대상 지점은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지대 그리고 침수 취약 지역, 하수도 역류가 예상되는 지역을 저희가 각 자치구별로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에 쓸린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비가 내립니다. 이제는 한 방울의 빗방울만 봐도 걱정부터 앞선다는 주민들. 오늘 아까 비 겁나게 왔잖아요. 안 그래도 내가 마누라한테 전화했다니까. 야 이거 또 물 차는 거 아니냐. 마누라한테 괜찮아 말이야. 처음에 청개구리처럼 내가 걱정이네요. 유난히도 길었던 올해 여름. 이 비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